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를 두고 희대 대선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대선판에 이 공작 정치가 횡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 씨는 특정 언론 매체를 거론하면서 내가 그 윤석열 모른다라고 했는데도 한 줄 기사를 안 쓰더라라는 주장까지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대선 사흘 전에 툭 하고 뜬 그 기사. 이재명 당시 후보는 그 기사를 바탕으로 윤석열 후보를 몰아붙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 허위 인터뷰 기사가 희대 대선 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세한 보도에 따르면 몇몇 매체들이 이 의혹을 키워나갔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선 3일 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지, 공작 정치였던가 정말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거래. 어떤 거래일까? 어떤 거래일까?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김정은 다음 주에 러시아 가서 푸틴 만난답니다. 푸틴과 무기거래 회동한다라는 전망입니다. 국제 왕따들끼리 만난다. 이런 분석 한 외교 전문가가 하고 있는데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직격. 경향신문이 오늘 오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대통령실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희대 대선 공작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사들을 겨냥해서 이 가짜 뉴스를 집중적으로 실어나르는 매체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당시 대장동 브로커로 지목됐던 조우영 씨가 검찰에서 몇몇 매체를 거론하면서 내가 윤석열 검사 못 봤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내 말을 보도하지 않더라라는 전언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대선을 3일 앞두고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 정말 대선 공작이 있던 걸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쓴소리. 조선일보 8면입니다. 김준표 국회의장 이재명 단식 천막에 찾아가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단식을 응원하는 대신 국회의장으로서 우려와 경고를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하자 김준표 의장은 정치는 일방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라고 민주당 스스로의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영끌, 영혼부터 끌어모았다. 이 준말인데 한국일보입니다. 4%대 금리 괜찮아. 부동산 불패 믿음. 영끌족이 돌아왔다. 컴백. 부동산 값이 다시 소폭 상승할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이다. 부동산을 사야 한다. 영끌족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영혼까지 끌어모으면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 영혼은 없고 이자만 남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바르다 박 선생, 국민의힘의 박정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박용진 의원, 돌직구쇼 좌장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뉴스타파의 이 허위 인터뷰는 희대의 대선 공작이다. 대통령실에서 강도 높은 비판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대선 공작, 음모라는 거죠. 공작 정치.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희대의 대선 공작. 사흘 전 그 기사. 대통령 선거 사흘 전에 뜬 의문의 기사. 허위 인터뷰. 그 기사를 바탕으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의 몸통을 윤석열 당시 후보로 몰고 갔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주범과 언론노조 연맹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목표는 윤석열의 낙선이다
라고 대통령실에서는 규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던 저 매체, 뉴스타파 매체도 결국 거액의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확인되자 꼬리를 내렸습니다. 뉴스타파의 사과,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결국 뉴스타파도 꼬리를 내렸습니다. 여기서의 궁금증, 청와대의 춘추관장을 하셨던 박정아 의원께 묻겠습니다. 저 매체는, 뉴스타파는 신앙님 씨가 물고 온 김만배 인터뷰가 저 대선판에서 어떤 파장이 있을지를 잘 알았을 텐데, 모르지 않았을 텐데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저걸 사실로 확인하고 저렇게 대대적으로 대선판을 뒤흔드는 보도를 감행했을까. 금전 거래가 오고 갔던 사실에 대해서 저 매체는 추호의 의심도 없었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면 그만으로 없어질 일은 아니잖아요. 하이에나나 좋아하는 그 썩은 고기의 그 쓰레기 같은 냄새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정도의 비중이 있는 보도를 단순히 그냥 보도 가치가 있을 거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의 제보가 있어서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 봐야 되는 건 사실은 보도가 된 시점이 2022년 대선을 앞둔 며칠 전 3월이고 이 인터뷰가 제작된 거는 그 전에 9월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인 조우영이라는 사람은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몇몇 매체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굴러굴러 거기 가서 보도가 되고, 그 보도가 있고 나면서 그날 밤새도록 아무런 확인도 없이 여러 매체들이 또 이 관련해 갖고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막 엄청나게 부풀려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요 영향력이 굉장히 센 방송 매체들이 이거를 또 몇 곡씩 만들어 갖고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보도를 합니다. 지금 신앙님이란 그 등장은 하지 않았지만 김만배라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조우영이라는 사람은 웬만한 법조 기자들은 사실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전화 한 통만 하면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게 단순히 뉴스타파 안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하자, 양심에 근거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보도하자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얽히고 설키고 해서 많은 등장인물이 이제는 썩은 냄새 진동하는 고깃덩어리처럼 쭉 나올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 일이 또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대통령실에서는 무슨 희대의 선거 공작, 대선 공작이라고 얘기하지만 하여튼 선거를 조작해서 민주주의를 흔들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이제는 다시는 좀 없어져야 되고, 우리 국민들도 똑바로 한번 좀 쳐다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정아 의원께서 지난 대선을 이끄셨잖아요. 윤석열 캠프를 이끄셨잖아요. 그때 있었죠. 같이 했었죠. 그러면 이게 단순히 저 신앙님 씨가 김만배에게 뒷돈 받고 기사를 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뉴스타파에도 모종의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를테면 대통령실이 말하는 공작.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전부터 계속 보도가 되기 전부터 흘러나왔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 보도를 기점으로 해서 확인되지 않은 며칠 사이에 엄청난 보도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마저도 그걸 막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막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줄기의 계획들이 쭉 모여서 그 시점에 폭발을 했고, 이거는 이미 그 전부터 여러 등장인물들이 시나리오를 써오고 했던 작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시나리오를 그린 작업일 것이다. 박정아 의원님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님, 문득 궁금해지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목표가 있는 공작이다라고 했잖아요. 윤 대통령의 낙선을 위한 공작. 그러면 대장동 일단 김만배 씨는 왜 윤 대통령을 그러니까 떨어뜨리고 싶었을까? 신앙님 씨는 왜 대통령실 표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한 공작에 동조했을까? 뉴스타파는 왜 윤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한
공작 기사를 보도했을까? 뭐 여러 가지 궁금증. 대통령실 표현에 따르면 어떻게 보십니까? 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기소가 됐어요. 대장동 건으로 이제 9월 15일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대장동하고 기소가 됐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김만배와 그 이재명 대표는 경제적 공동체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 타임라인 쭉 보면 대장동이 언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냐면 2021년 8월 31일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뭐가 터졌냐면 굉장히 큰 건이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정영학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는 거구나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자마자 9월 15일에 김만배가 뭘 한 겁니까? 신앙님하고 같이 미리 인터뷰를 따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적정한 때 이제 터뜨리려고 써먹으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쯤 뒤부터 이재명 대표가 뜬금없이 부산저축은행 이야기를 들고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특검해야 된다라고 막 운을 갖다 많이 띄웠는데 그때 특검 안을 갖다가 보면 그 중에 꼭 반드시 붙어 있는 것이 뭐였냐면은 윤석열 후보의 2011년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수사도 특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특검 안에 민주당에서 낸 특검 안에 이게 항상 들어있었단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갖다 했을까? 왜냐하면 이건 확인하는 건 간단하거든요. 김만배가 누굽니까? 대장동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은 김만배가 당사자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컨대 이게 뭐 옛날에 그 정영학 녹취록처럼 뭐 2016년도, 17년도 그때 녹취록이었으면 신빙성이 있지만 녹취록 파일만 봐도 2021년 9월 15일에 녹취가 된 게 누가 봐도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작에 누군가가 더 가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다 떠나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장 사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만배 신앙님 그 녹취록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과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사과를 해야 되냐면 예컨대 제가 땅을 훔쳤어요. 그다음에 이제 박정화 의원님한테 같이 나눠 먹읍시다 해가지고 박정화 의원이 맛있게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빵이 훔친 빵이라고 하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박정화 의원은 자기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훔친 빵을 같이 먹었으니까 거기에 대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뭐가 다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단식 빨리 중단하시고 사과부터 하시라. 왜냐하면 이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이 인터뷰 녹취록을 제일 많이 이용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였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허위 보도를 단순한 개인 간의 금품이 오간 허위 보도로 보지 않고 대선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대선 사흘을 앞두고 밤에 터져나온 이 보도가 어떻게 확산이 되면서 힘을 받고 이재명 후보의 입에서 이 의혹이 윤석열로 향한 화살이 되어 날아갔는지의 과정을 보면 석연치가 않다는 겁니다. 대선 사흘 전 보도. 지난해 3월 6일 밤 9시 40분 뉴스타파 기사가 올라옵니다. 인터뷰는 몇 개월 전에 했어요. 그럼 몇 개월 동안 묵혔다가 대선 사흘 전에 극적으로 터뜨렸다는 거죠. 이후에 밤 10시 54분 경향신문이 이걸 인용해서 보도했다. 밤 11시 27분 한겨레신문이 이를 인용해서 보도합니다. 다음 날 오전 12시 37분 오마이뉴스가 이를 인용해서 보도하는데 자, 뉴스타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의 똑같은 이 보도에는 윤석열 당시 후보 측의 반론이 전혀 실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조선일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주요 커뮤니티에 이 기사가 확산이 되고 특정 커뮤니티에서는 밤새 추천 수가 평소 그 커뮤니티의 조회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추천 조회수를 받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누군가 이 조회수도 조작한 건 아니냐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2,330여 개의 추천수가 단시간에 붙으면서 이 글은 당시 커뮤니티의 앞 화면에 추천 순서로 보기 상단을 차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1년에 이 같은 확산 과정이 모종의 대선 공작의 현상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께서 큰 선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만약에 뭐 저게 사실이라면 이거를 뭐 공작이니 아니니라는 얘기도 안 나올 텐데 결정적으로 조작된 인터뷰다. 그리고 금품이 오갔다라는 얘기가 지금 검찰에서 나오고서부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상대 후보의 반론은 한 줄도 없이 결국은 이게 이재명 대표 상대 후보의 입에까지 오르느냐. 이 과정이 너무 신속했고 이 과정이 너무 일사불란했다. 뭐 이런 의혹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은 뭐 그 선거 때는 뭐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마찬가지지만 보수 측은 보수 측대로 진보 측은 진보 측대로 그와 같은 어떤 성향이 있는 매체들끼리 릴레이를 하면서 정폭시키는 또 그리고 댓글 부대들이 뭐 예컨대 드루킹이라든지 그런 예.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대선에는 네.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웠던 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네. 여론 댓글 조작했던 게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만약 그걸 더 깊이 뭐 음모론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처음부터 뉴스타파 인터뷰부터 어떻게 진보 언론 뭐 오마이뉴스까지 뭐 역한데 뭐 진보 진영의 어떤 언론들이 예. 릴레이하고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하고 포탈은 댓글을 많이 다는 순서대로 앞에 네. 배치를 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일련의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었고 만약 그것을 누군가 말하자면 대선 캠프에서 진두지휘했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진짜 공작이군요. 제2의 드루킹 사태에 준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그러면 김만배 씨가 준 1억 6천 얼마라고 하는 돈도 과연 그게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김만배한테 맡겨놓은 돈이 아니라 검찰은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왜 김만배가 이재명 선거를 위해서 저렇게 무리수를 두고 돈을 줬느냐에 대한 아마 그런 물음에 김만배가 답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의혹에 앞서 사실은 지난 대선 때도 논란이 됐었던 게 김만배가 이재명 후보의 이 대법원 무죄 판결을 위해서 이른바 대법관과 사법거래한 건 아니냐. 김만배가 나서서 이런 의혹도 사실은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또 한쪽은 쌍방울의 김성태는 김성태대로 그 변호인단을 말하자면 뒤에서 월급을 주고 뭐 사회이사로 하고 이런 부분을 다 얼개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단순히 이게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걸 무 자르기처럼 꼬리 자르기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는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어찌 보면은 선거 방해 행위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에 또 걸려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오늘 우리가 더 다루지겠습니다만 이러한 사건이 간단해 보이지 않는 것은 이미 지난 성남시장 선거 때도 형수 의혹에 있어서 그와 비슷한 다른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예.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게 이재명 후보한테는 대표한테는 아픈 지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럼 김용주 의원님 조심스럽습니다. 아직은 뭐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대선 공작으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단순히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처럼 생태탕 페레가모 가짜뉴스도 사실은 특정 스피커들을 통해서 삽시간에 쫙 번졌었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이 정도가 다르다. 대통령실의 비판을 보면 이건 대선 공작이다라고 하니까 대선 공작에 준하는 누군가의 어떤 작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시나리오를 쓰고 신앙님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김만배가 허위 인터뷰를 하고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이걸 설계한 누군가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게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시점이에요, 시점. 그러니까 인터뷰 시점, 또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질문하는 시점, 그다음에 대선 3일 전에 그것이 풀리는 시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연하게 하기에는 어려운 나름대로 준비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실제로 그거는 뭐 나중에 다퉈봐야 될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예. 실제로 만약 저런 부분들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 즉 우연한 그 잘못된 언론 인터뷰가 아니라 이미 실질적으로 조유영이라는 사람은 부산저축은행 당시에 그 사람이 어떤 그 대장동 대출 문제는 수사 영역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가공한 가짜 뉴스잖아요. 예.
단순히 언론 보도 과정에서 체크가 안 돼서 잘못된 보도가 아니라 의도화된 잘못된 뉴스가 편성되고 제작된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더 그와 같은 음모론이 득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네. 봅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걸 적게 잡으면 아주 작게 보면 대장동 일당들에게 김만배 씨가 형이 광해를 이끌 테니까 니들은 모른 척해 라는 검찰의 진술들을 확보한 상황을 가정해서 이 여파를 작게 보더라면 대장동 주범 김만배가 의도한 대로 이 수많은 언론사들이 거기에 맞춰 춤을 추는 사건이고 이 사건을 대통령실이 규정한 것처럼 크게 보자면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무언가의 배후가 이걸 사전에 기획한 대선 공작 사건이다. 이 작게 보냐 크게 보냐에 따라서 여파는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작게 보더라도 사실은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박용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아직 뭐 하나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이런 일 벌어지면 오버하면 집니다. 네. 오버하는 쪽은 지게 돼 있는데 저는 일단 언론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큰 사람으로서 그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혹시나도 지금 이 보도와 우리 이제 돌직구 쇼에서 이제 토크 과정을 보시면서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그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보도를 해서 그 악영향을 선거 때니까 악영향을 주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가짜 뉴스야. 얼마나 열받고 화가 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언론이 정확한 팩트체크는 자기의 심장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팩트체크하지 않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로 냈다. 그럼 이거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요. 거기에 만일에 거짓일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냈다. 이러면 더 큰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언론의 기능의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가려낼 건 가려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일일 이제 막 일파만파 일종의 기획설, 뭐 공작설, 뭐 혹은 또 다른 음모 이런 걸 너무 많이 이렇게 타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제 오버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예,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길 바랬던 국민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막 너무 이렇게 크게 막 일종의 기획설, 사전 모의설 이렇게 보실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언론이 그렇습니다만 일단 한 언론에서 보도를 하게 되면 그걸 막 따라쓰기 되어 있어요. 정신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특히나 일정한 신뢰가 확보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할 텐데 저는 이 기사가 처음 났을 때가 기억이 나요. 저도 기억이 나니까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그때 이 기사가 나서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 대장동 일당 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렇게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닌 거 아니야? 정도의 인식은 가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뭐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상황인데도 그 정도 인식을 가졌으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런 중대한 그냥 언론 소비자인 박용진이 볼 때도 이런 영향을 미치고 기억이 남는 기사인데 이 정도로 신중하게 보도하는 일을 게을리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이걸 가지고서 막 기획설, 배우설 이렇게 확장일로로 가져가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무리를 낳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너무 이렇게 앞장서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실 필요 없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내일 이 관련자들 뭐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고 이렇게 할 거로 알고 있고요. 또 뉴스타파를 비롯한 매체들도 자신들의 보도에 대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돌아볼 건 돌아보고 자체적으로 이거를 진상조사를 해야 될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추후에 의심을 남기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바금지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뭐 어디까지의 사전 기획된 대선 공작인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희대 대선 공작으로 보인다,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는 비판 성명을 내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오늘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김만배로부터 1억 6천만 원 수수 혐의, 배임 수재 등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출석 통보. 김만배는 내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데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구속 수사 연장이 필요하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통해서 검찰은 확인하고 싶을 것이 많을 겁니다. 어디까지 김만배가 공모한 것인지, 그리고 아직도 책값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신학님 씨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물어볼 것이 많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상한 점은 당시에 이 대장동 브로커였던 조우영, 이 가짜뉴스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중수 이과장이 조우영을 보고 네가 조우영이야? 누구 검사시켜서 커피 타줘서 돌려보냈다. 그로부터 대장동 일당의 부정대출 축제가 시작됐다라는 가짜 인터뷰 아니겠습니까? 이 조우영이 저 대선 당시에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수사무마는 없었다, 윤석열 못 봤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언론 매체들이 내 이 말은 한 줄도 안 써주더라 라고 주장했다는 검찰의 전원을 특정 매체가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정 매체의 전원 보도라 조금 신중하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은 JTBC 경향신문과 인터뷰했다. 윤석열 검사에게 조사받은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다. 하지만 내 이런 입장은 보도가 안 됐다. JTBC 기자에게는 30분 넘게 설명했다. 해당 기자는 대선 이후 뉴스타파로 이직한 상황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조우영의 이 반박은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대선 이후 뉴스타파로 이직한 해당 기자는 조 씨보다는 남욱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자기는 판단했다. 남 씨의 진술 번복은 알지 못했다라는 석연치 않은 해명도 하고 있다. 박장호 의원님, 네. JTBC에서 당시에 대장동 브로커를 인터뷰하고 뉴스타파로 이직한 저 기자의 해명이 충분한 해명으로 들리십니까? 그렇게 안 들리죠. 그렇게 안 들리고 좀 전에 저희가 하단에 본 것처럼 남욱 변호사가 당시에 이미 남욱 변호사 다른 얘기를 해요. 이미 다른 얘기를 했는데도 그거는 나는 모르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저렇게 조우영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좀 전에 우리 박용진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선거를 앞두고 저는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우리 박용진 의원님은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거의 정치적 사활을 걸고 막 이제 선거를 임했잖아요. 우리 둘은 저런 뉴스가 나오면 양쪽으로 다 진영이 갈려져서 믿거니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대장동 문제는 이재명 후보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기를 이건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되고 그 뿌리는 윤석열 후보다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막 혼돈스러워지는 국민들이 계셨잖아요. 이 국민들이 그때도 판단을 유보하고 그럼 어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를 보고 있는 차에 대선 딱 3일 전에 저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물타기가 먹힌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믿을 수 있거니 없거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분들, 그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좀 전에 한번 봐요. 지금 JTBC에 있다가 뉴스타파로 이직한 저 기자가 어정쩡한 해명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 보도를 뉴스타파가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해 9월 달에 이미 인터뷰가 따졌는데 그거를 몇 달을 묶어서 선거일 3일 전에 저거를 내요. 그리고 그걸 내면서 9시 40분경에 첫 보도가 되면 그때 당시 선거 굉장히 바쁠 때예요. 해당 기자들도 각 매체별로 다 엄청 바쁠 때예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저렇게 중요한 선거를 앞두면 아무리 중요한 비중의 새로운 뉴스가 나오더라도 기계적인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언론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자수 하나까지도 다 확인하면서 보도가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 측 확인도 안 하고 다 저런 식으로 따라서 보도를 합니다. 누굴 믿고? 경향신문은, 한겨레신문은, 그다음에 오마이뉴스는 누굴 믿고 저런 걸 썼는지 저는 그게 무언가 어디선가 과거로부터 그 이전부터 무언가 영향이 있지 않았으면 저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전문 용어
들어갑니다만은 소위 언론 매체 우리 기자들 밖에 나와서 많이 활동하시는데 데스크에 그날 활동한 것 중에 중요한 것들 기사화되지 않은 내용들 소위 정보 보고 많이 하잖아요. 예. 그 정보 보고 다 축적이 되어 있잖아요. 축적이 되어 있고 나중에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 다 그거 대조해보고 검토해보고 보도가 되잖아요. 저 경향신문 JTBC에 이미 조우영이는 나는 윤석열 후보를 알지도 못한다. 왜냐면 이 커피- 조우영의 이 당시의 반박이 중요한 이유는 자, 김만배는 윤석열이 조우영한테 커피 타주면서 무마했다고 했어요. 무마 사건 근데 소위 뚫뚫 말았다는 커피 거죠. 얻어먹었다는 조우영은 윤석열도 못 받고 사건 무마도 없었다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보도 안 하는 게 맞거든요. 보도 안 해야 되는 거고 그거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당사자가 커피 먹었다는 당사자가 윤석열 못 봤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보도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나중에 그 몇 달 후에 그 2022년 3월에 가서도 그때 당시에 조우영의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이건 보도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또 의심스러운 대목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한 2천만 명이나 들어가는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굴러가는 기사를 본 사람들은 한 2천 명 정도가 이렇게 숫자가 카운팅 됐대요. 그런데 추천 수는 2,330명이에요. 내가 정작 기사를 본 사람보다도 추천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뭔가 조작의 흔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확인도 안 하고 보도를 할 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는 그 매체들, 그 기자들이 자신이 있었던 거는 저는 계속해서 누군가 설계한 사람이 있고 그 오래전부터 어느 시점에 이런 게 나갈 테니까 너는 받아 써도 된다라는 게 뭔가 있었고 그다음에 일신의 보도가 나왔을 때 이거를 마구 퍼날러서 밤새도록 커뮤니티를 퍼날러서 다음날 세상이 온갖 바뀌게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가민가 했던 중간에 있던 분들이 아 진짜 윤석열 후보 때문에 대장동이 생겼구나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 했구나 라고 믿게끔 영향을 엄청 미치려 했던 세력들이 있다. 그 그림이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예, 아직은 의혹입니다. 분명한 것은 만약에 당시 커피 얻어먹었다는 조우영이 해당 의혹을 계속 재생산했던 매체한테 나는 윤석열 못 봤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보도를 강행했다면 무언가 논란이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대통령실이 말했던 것처럼 희대의 대선 공작으로 의심될 만한 수준인지 여부는 검찰이 오늘 신학림 씨를 소환 통보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섣불리 단정할 수만은 없다라는 말씀도 거듭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태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제 한마디 했다는데 들어보시죠. 지금 선거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이 뭔지 한번. 이런 가짜뉴스 유포라든가 선거 공작 같은 것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 선거 공작 처벌을 안 하니까 이게 남는 장사가 된다 이런 말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뭐 특정인을 거론해서 너무 좀 죄송하긴 한데 김규미 의원이 이제 청담동 술집 같은 거 가짜뉴스 했는데 마땅한 처벌은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규미 의원은 굉장히 남는 장사가 된 거잖아요. 그 해당 뭐 인터넷 매체도 그러고 뭐 후원금도 많이 받고 국회의원 후원금 뭐 마감 순위가 1, 2순위 안에 든다면서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까지는 남는 장사예요. 만약에 처벌이 된다면 얘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거를 청담동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비교 불가능하고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병풍 사건이 있었잖아요. 김대엽 병풍 사건, 그 이회창 당시 후보의 아들 병역 그렇죠.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데 허위 인터뷰죠. 나중에 병역 비리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결과는 끝났어요. 근데 그때 연루가 됐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김대엽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민주당에서 서른 의원이 있었잖아요. 서른 의원이 형사처벌 받았어요.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이러니까 사실은 이건 공작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 멀쩡한 후보의 아들을 아주 이상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병역을 기피한 아주 그 범죄자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한 게 조국 때 그 많이 사람들이 그 문제가 됐던 예. 것이 학교잖아요. 학교만큼 문제가 파장이 컸던 게 병역이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선거가 어떻게 됐을지 모를 그 선거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라고 하니까 한 번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이랬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할 것이며 만약에 수사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누구라도 한 명 그 연루가 된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은 엄정하게 예. 아주 신중하게 그다음에 확실하게 이거는 밝혀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직은 이 김만배 씨와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간의 금전 거래만이 좀 확인된 상황이고 그 위에 무슨 정당 인사와 관련된 뭐 연관성은 아직은 없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만배의 저 인터뷰 긴급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민원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지, 이런 거 해야죠, 방심위가. 이런 거 해야죠, 이런 거. 엄한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해야죠. 자, 그런데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신학님 씨가 받았다는 그 1억 6천에 대해서 두둔을 해서 논란입니다. 김만배라는 사람은 50억도 그냥 주는 독특한 사람인데 책값으로 1억 정도야 줄 수 있다 라고 얘기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책값으로 1억 정도야 줄 수 있다. 아, 안민석 의원. 책값으로 1억 정도야 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듣기에 따라서 뭐 50억도 쓰는 사람인데 50억에 비하면 1억은 뭐 책값이다라는 비유일 수도 있겠으나 또 듣기에 따라서는 책값으로 1억 줄 수 있다. 그거 문제 없다라고 두둔하는 것으로도 들릴 수 있어서 논란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책 많이 쓰셨잖아요. 뭐 많이 못 썼습니다만 어쨌든 뭐 교과서도 번역도 하고 쓰시고. 또, 예. 한 권에 뭐 한 몇천만 원 상당해서 도합 3권에 1억 6천 정도의 책을 쓰려면 필력이 대단해야겠어요. 사실은 뭐 그 필력보다는 그런 정도 책을 쓰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무형문화재 정도급이 돼야 돼요. 무형문화재. 정말 무형문화재. 유명한 뭐 우리 전 뭐 미래 세대들도 기억할 만한 대단한 시인이거나 소설가거나 어떤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이어야 예. 되는데 문제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신학님이라는 사람 이름을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알았다. 그게 문제가 가치를 매길 때 우리가 책 내용의 가치만 매깁니까? 역사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저 책을 쓴 사람들이 길이 기억할 만한 가치여야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아무리 본인이 그걸 주장을 하더라도 내가 봐더라도 저 책은 몰라 뭐 진품 명품에서 뭐 100년 전에 쓴 책이었다.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1억 6천 한 진품 명품 정도는 돼야. 예. 그 진품 명품에서도 제가 1억 넘는 가격은 잘 못 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런 부분이 저는 예를 들어서 저 책을 한 10,000권 사줬다. 그게 뭐 1억 6천이다.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만배라 10,000권 사줬다. 예. 한 권에 얼마씩. 그러면 그게 숫자적으로 낮아지잖아요. 잠시만요. 네. 저기 한 권에 한 15,000원, 16,000원 정도라면서요, 정가가. 예, 예. 근데 1억 6천원 줬으니까 정확하게 책값이 10,000배군요. 예. 그러니까 아예 저걸 찍어서 출판사에 찍어서 한 1,000권, 10,000권을 사면서 좀 좋은 책이니까 건당 10,000원인데 한 5만 원 쳐줬다. 그런 정도는 머리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쉽게 저런 거래를 했다. 이제 그런 것도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얼마나 저분들이 허술한가 하는 것도 생각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자, 궁금합니다. 이 소식 더 깊은 내용 듣고 싶다면 오늘 돌직구쇼 본방 끝나고 펼쳐지는 김진의 더 라방에서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많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해명하고 있는데 그 해명도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윤미향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가시지 않는 의혹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과 윤석열 씨라는 호칭도 국회에서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조총련 행사에는 허나만 했다. 내가 뭐 법 위반한 거 있냐? 당당하다. 글쎄요. 저녁에 온갖 그런 100여 개에 해당되는 단체들, 일본의 정치인들 등등의 추도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민단만 없었어요. 그 민단이 주최하는 행사는 사실은 몰랐고요. 저는 조총련하고 접촉할 이유도 없었고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헌화하고
나오는 그 저는 사실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총련을 만나러 갈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요. 추도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것 자체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사전 신고의 대상이 아닌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었고, 참 이 정부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만은 저는 당당합니다. 생각보다 해명이 긴데요. 김어준 씨 방송에 가서 이런 해명을 했군요. 조총련이 오는 줄도 몰랐고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인지도 몰랐고 주최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조총련 주최도 아니고 북한 사람들과 관련된 친북단체를 만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도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당당하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 말 사실일지 의심스러운 이유는 윤미향 의원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표에는 일본 조선학교 시위에 참석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서 논란입니다. 일본 출장 협조 관련 문건 일정표에 보면 9월 1일에는 논란의 추도식 참석, 9월 1일 오후 4시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적용 요구 금요 행동에 참석하는 게 돼 있는데요. 조선학교는 아시다시피 일본 내에서 북한 학교로 부르고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북한의 교과 과정을 배웁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조선학교에서는 북한의 돈이 지원금이 들어갔고요. 북한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갖고 가르치는 조선학교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총련과 연관성도 깊다라는 게 정설인데 윤미향 의원실 관계자 해당 행사에 안 가지 않았냐 라는 것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일정표에는 조총련과 연관이 깊고 사실 북한과의 관계가 깊은 일본 조선학교 시위에 참석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윤미향 의원은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나는 몰랐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해명이요. 해명을 하면 그 해명과 다른 이른바 증거들이 자꾸 나오는 국면이에요. 윤미향 의원 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윤미향 의원이 8월 30일에 일본에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행사는 9월 1일이었는데 9월 1일에 오전 행사가 있었고 오후 1시 반 행사가 있었거든요. 1시 반 행사 주최가 명확해요. 두 군데가 했는데 하나가 조총련이고요. 예. 또 하나가 도쿄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이에요. 주최자로 그 조총련이 들어가 있는데 조총련이 주최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강변한 이유를 모르겠고 그다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명칭 자체가 우리나라는 동경이라고 저희 같은 사람은 그냥 옛날부터 동경했으니까 동경이라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 뭐 도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도쿄라고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쿄 플러스 간도예요. 이건 북한 용어예요.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딱 봐도 그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그때 누가 참석을 했느냐. 고덕우라는 사람이 참석했는데 고덕우가 누구냐면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이거든요. 조총련 위원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 한국 정부를 보고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정황들이 다 있는데 조총련인 줄 몰랐다? 그러면은 윤미향 의원은 남하고 북하고 막 헷갈리고 있습니까? 남북 인식장애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국민들 우롱하지 말고 정확하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재발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윤미향 의원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았잖아요. 네. 올케도 처벌받고 그다음에 올케 남편도 처벌받았다고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그러면 본인이 뭐 연좌죄는 아니겠지만 조금 더 조심하고 좀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아무것도 뭐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김영주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본 내에 있는 이 조선인 학교는 저고리 입고 다녔어요. 한동안 꽤 오랜 시간. 그리고 수학여행을 북한으로 갔어요. 그리고 북한이 돈도 지원해줬고 한창 북한 경기 좋을 때 북한 교과서를 가르치는 게 조선인 학교예요. 공문에 윤미향 의원실 공문에 일정이 이렇게 기재가 돼 있고 정작 윤미향 의원실에서 국회에 낸 공문에도 이 북한식 표현이 그대로 써 있잖아요. 간도, 도쿄. 그런데 북한 관련된 조총련이 있는 줄 몰랐다? 왜 나만 갖고 그러냐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이냐와 관련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민단체 시절에 조선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70년대, 80년대는 솔직하게는 한국보다는 북한이 말하자면 제일 동포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저는 가슴 아픕니다. 그 제일동포 자녀들이 학교를 만드는데 그것이 북이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오늘날 친북 조선단체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역으로는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70대 이전은 남한이 북한보다 더 어려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북한 조선학교에 가보면 전부 다 북부터 모든 게 다 북한풍으로 돼 있어요. 예. 우리 그 악기조차도 뭐 그런 것들이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일본 정부가 어쨌든 저 학교에 대하여 친북 단체로 규정해서 실제로 그동안에 무료로 지원해 줬던 학비를 더 이상 지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시의가 있는 줄로 알아요. 그렇다면 자기가 시민단체에 있을 때의 그런 마인드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마인드는 좀 달라야 되지 않았느냐.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예. 또 자기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수사도 받고 있고. 보좌관도 네. 의심이 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군다나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와 같은 강력하게 이념적 잣대로 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행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개인 사비로 가든지 철저하게 예. 외교부 지원을 받지 않고 나 오늘은 배지 떼고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의전을 다 받아가면서 국회의원 행세하면서 저렇게 갔을 때는 굉장히 자기가 갖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건지를 스스로 자기 검열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면에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윤미향 의원이 단순히 허나만 한 일반 참가자가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 일각에서는 윤미향 의원의 해명이 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허나만 했다. 대한민국 정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측 대표단으로서 VIP석 행사장 맨 앞줄에 앉았다. 일반 참가자는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 윤미향 의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들이 연이어 나와서 논란입니다. 윤미향 의원은 아시다시피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무소속입니다. 그런데 장경태 의원은 윤미향 의원이 접촉했다는 저 조총련이 뭐가 문제냐 한 라디오였던가요? 약간 친북 아니냐?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두둔을 했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반국가 행위는 아니다라고 두둔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총련계 행사가 있었다, 거기 갔다. 그거 말고는 지금 특별히 드러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의 단체 행사만 갔다고 해서 반국가 행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소명과 판단이 필요한 건데 대통령이 나서서 바로 반국가 행위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는 검사 출신 대통령이신데 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겁니다. 자, 여당은 어떻게 볼까요?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것도 모자라 행사에서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만히 듣고 앉아있기만 했다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원 제명 사유입니다. 윤 의원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윤 의원의 반국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윤 의원 제명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은 국회의원 달아주고서 모른 척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더 넘어서 장경태, 박주민 등등 윤미향 의원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박정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맞는 말씀이죠. 김남국, 윤미향 다 민주당의 비례로 당선된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무언가 지도부는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민주당 그 얘기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 뭐 탈당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근원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조총련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데 일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라고 봅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 친북? 약간 친북. 약간 친북? 저 조총련은 일본하고 북한은 지금 그 외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어요. 조총련이 사실상 북한의 기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 이미 이적 기관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예. 그걸 갖고 약간 친북? 그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안민석 의원 얘기했지만 50억 주는데 1억이 뭐가 문제냐? 이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민주당은 이 건에 대해서 당은 과연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윤미향 의원은 저는 조사해볼 대목들이 좀 몇 가지 더 있다고 봐요. 처음에 본인은 민단에서 같은 날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대사관하고 우리 민단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고 간또 그 대지진 100주기 관련해서 조총련이 주최하는 행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초청을 하지 않아서 안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돈과 관련한 문제인지 뭔지 애매하지만 처음에는 무슨 이게 공적인 거라서 국회 비용을 받았는지 의심이 됐는데 사적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또 초청받지 않고 내가 알아서 갔다라고 해서 애매해져요. 이게 글쎄 초청 주체에 따라서 사비로 간 건지 아니면 초청 비용이 발생을 해서 저렇게 어정쩡하게 해명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조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민단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조총련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이끌려 갔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일정표에 봤습니다만 도교라는 북한에서 쓰는 용어가 있으면 당연히 이건 뭐야라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흘러갔다라고 그러면은 내가 아주 주체적으로 꼭 민단이 하는 행사 말고 조총련이 하는 행사에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인지를 이미 하고 이건 북한 행사라는 걸 인지하고 갔거나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걸 하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거짓말. 그렇게 갔거나 아니면 나는 국회의원이지만 이런저런 거 판단할 능력이 없이 어디선가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갔거나 능력이 없는 자. 그러니까 저는 다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체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의지로 갔으면 굉장히 친북적인 인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누군가 어디선가 가라고 했으면 저는 국회의원 틀을 쓰고 어디선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막 움직이고 있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저는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리 봐도 문제고 저리 봐도 문제다. 요리 보고 조리 봐도 문제다. 글쎄요. 윤미향 의원이 참석했던 그 추모식은 2개 단체가 주최를 했고 현수막에는 크게 북한식 표현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조총련 인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북한 쪽으로. 모르고 갔다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죠. 박차고 일어섰어야죠. 그게 대한민국 의원의 기본 자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고 갔다. 여러분은 이 윤 의원의 해명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얼마나 신뢰가 가십니까? 궁금합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박주민, 장경태, 의원 등등 윤미향 의원을 두둔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요? 민주당 입장은? 일단 제 생각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잠깐 우리 조선인 학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일본 문부과학성,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육부인데 거기서도 사실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그 학교 지원을 해주던 정식 학교였고요. 민족교육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는 학교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측의 지원 또 연계는 많이 있습니다만 또 그 바닥에는 일본 사회에서 그 멸시와 차별에도 불구하고 민족교육을 계속 해왔다라고 하는 자긍심은 상당히 있는 그래서 민단 쪽, 대한민국 쪽의 그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교포들 사회에서도 일정하게 인정은 받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 학교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총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친북 정도가 아니라 북한 그 노동당의 일종의 이제 일본 내에 어떤 그 역할들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로부터도 일정한 그 견제와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일본 사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 논란의 지금 중심에 있는 사건을 잊지 말아야죠. 관동대지진, 간터 대학살, 조선인 대학살의 100주년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 일본 사회에서도 일본 시민 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엄청난 과오,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에게 저질렀던 이 학살과 범죄를 반성하고 진상을 기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때에 행사가 있었고요. 또 이 행사를 사실은 올해만이 아니라 조총련과 일본의 어떤 깨어있는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같이 노력을 해왔던 것도
기존 팩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이 행사를 가는 데 있어서 뭐 저는 조총련 행사라는 걸 몰랐다고 잘 글쎄요. 그건 뭐 본인이 몰랐다고 그러면 몰랐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예. 현장에 가서는 그 부분을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황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잘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과 관련해서 특별한 입장을 가질 필요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무소속 의원인데 무소속 의원이 하는 행동, 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안타까운 건 이 윤미향 의원의 이 논란 때문에 오히려 그 일본 사회에서조차 일본 정부를 향해서 왜 반성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조선인 학살의 진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가려져 버린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우리 정부도 사실은 그 목소리를 더 내야 될 타이밍에 오히려 윤미향, 민주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념 전쟁 하듯이 진영 대 진영으로만 이 그 역사적인 문제의 진상 규명과 또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이걸 받는 일을 조금은 게을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쉽고 안타깝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의 설훈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을 거론해서 한 차례 난리가 났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건은 대통령이 그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은 1년 4개월 동안 7일 본색, 극우 뉴라이트 본색, 문학과 독선 본색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폭거만 저질렀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 반을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습니다. 6일째 단식 농성 중인 야당 대표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다시 제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할 것입니다. 설훈 의원에 이어서 김두관 의원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사유는 다릅니다. 그런데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단식하고 있는 야당 대표의 손 안 잡아주면 탄핵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사실은 뭐 이상민 의원 등등을 보면 또 당대표가 왜 지금 단식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단식하고 있는 야당 대표의 손을 안 잡아주면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것이다. 김두관 의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김두관 의원의 얘기는 뭐 협치가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협치를 하자는 분이 탄핵을 하겠다고 하면 과연 협치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서로가 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네. 이야기가 계속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답이 안 되는 거죠. 뭐 이재명 손잡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탄핵하겠다 이렇게 뭐 그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런 뭐 노선 비슷하게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야 우리 같이 잘 지내보자. 네. 잘 안 지내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말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들리지 참 않을까요? 표현 자체도 저는 저게 맞는 얘기인지 예.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앞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멈추고 같이 손잡자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해도 될 이야기를 저렇게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를 특히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저 여당 입장에서 경기를 일으키는 단어 아닙니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예. 탄핵이라는 용어 들으면 놀라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써가지고 대정부 질의. 그러니까 사실 저는
늘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만 대정부 질의 무용론을 얘기하고 무용론. 싶습니다. 대정부 질의 없애자. 예. 왜냐하면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지금 뭔 주장을 하는 건지 명확하게 대정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예컨대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점을 정부 당국자한테 대책을 물어보는 시간 아니에요? 어원개인이. 그런데 정치적인 발언만 계속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용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여당 의원들이 나와서는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저렇게 탄핵을 얘기한다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냥 봐줘도 됩니까? 몰아치십시오.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총리 입장에서는 뭐 맞습니다 했다가 아닙니다 했다가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게 대정부 질이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고민정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이동관 씨라고 불렀는데 어제 최강욱 의원은 윤 대통령을 윤석열 씨라고 불러서 논란입니다. 제가 이제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답변을 듣지 않겠다. 그리고 보고도 듣지 않고 나가기도 했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동관 씨가 하신 말씀 보면 이동관 씨는 고민정 의원님, 제가 이거는 국무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동관 씨가 뭡니까? 개인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뽑은 관리인에 불과한 고작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최소 30년 이상 방류한다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염려하는 국민들을 가리켜 싸워야 하는 세력이라면 겁박하고 윤석열 씨가 한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 말입니다. 이동관 씨에 이어 윤석열 씨, 윤석열 후보 서둘러 정정했지만 그조차도 후보였는데 박정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아까도 뭐 인식 얘기 자꾸 좀 말씀드렸는데 민주당 의원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대부분이 다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씨가 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방통위원장도 그냥 이동관 씨가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탄핵이라는 것도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을 우리가 최근에 겪었잖아요. 예. 그게 교훈으로 남아서 있어서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간에 여야 간에 해야 될 우리의 교훈이라고 우리가 갖고 가야지 한번 해봤으니까 또 한번 해보자 라고 덤빈다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탄핵 수준에 가 있어서 단식하고 계시는 당내 자당 대표에 대한 생각부터 하시는 게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예,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에서 문재인 씨 이런 호칭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뭐 여야가 사이가 안 좋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지 우리 국민들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어느덧 7일차에 접어들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의 생각은 이재명 당대표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어느덧 7일차 건강이 좀 염려돼요. 야당 당대표가 단식해서 건강이 악화된다면 그건 우리 국회 정치에 좋은 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단식 농성장을 찾아서 오히려 쓴소리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당 내에서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홍천 의원입니다. 지금까지의 YS나 DJ나 여러 분들 단식할 때 보면 목적이 좀 간명하고 단순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두루뭉실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 하나 용산에서 알았다 그랬네 받을게 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대표 스스로 나 이거 뭐 조건이 있는 단식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욱더 난감한 겁니다. 탈진해서 쓰러지고 생명이 위독하겠다고 해가지고 실려가는 거 외에는 지금 달리 방법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이 출구 전략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보통은 둡니다. 조건을 둡니다. 예를 들어 뭐 김성태 전 의원의 단식 농성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 특검 이렇게 원포인트로 단식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홍천 의원 주장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벙벙하다 단식이 두루뭉술하다 실려가는 것 외에는 뭐 출구 전략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군합발에 짓밟힌 선배들의 고통을 언급했다는데
제가 단식으로 느끼는 고통은 감히 군합발에 짓밟혀가며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고 지켜낸 선배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렇죠. 감히 군합발에 짓밟히며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민주화 운동 선배들과 이 대표의 지금 단식을 비교해서 될까요? 근데 제가 이재명 대표 민주화 운동했다는 이야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후배 맞냐? 민주화 운동 후배 맞냐? 아니 도대체 어떤 분이 이재명 대표 내 민주화 운동 후배다라고 할 것인지 저는 그것부터 의심이 되고요. 단식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단식할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 단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공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압도적 다수당의 대표인데 당대표인데 압도적 다수당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강행한 게 뭐였습니까? 검수완박 같은 거 압도적 다수당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강행했잖아요.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왜 지금 단식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정치적 단식이 아니라 사법적 단식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 게 170석을 가지고 있어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판하고 수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게 무슨 정치적인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뭘 자초했냐면 말이 너무 가벼웠잖아요. 뭐 내가 뭐 했으니까 뭔 줄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좀 많이 힘들어지셨으면 그렇지만은 처음에 단식 딱 처음 시작했을 때 최강욱 의원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뭐 짜장면 냄새 풍기겠다 어쩌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게 제1당의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어떤 뭐 퍼포먼스를 하는 건지 그것부터 헷갈렸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뭐 김웅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출퇴근 단식, 뭐 신데렐라 단식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아주 극성적인 지지자 빼놓고는 단식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 보이니까 이쯤에서 적당하게 그냥 다시 식사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기력이 좀 많이 쇠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악수할 힘도 없을 정도다라는 보도도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건강이 기력이 쇠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단식의 명분에 대해서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 왜 단식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또 오늘 보도됐는데 이 대표가 4일 나 검찰 소환 못 가라고 거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후에 잡혀 있었던 국제회의였습니다. 국제회의를 이유로 검찰 소환을 거부했던 이 대표. 그런데 정작 그 회의에 20분만 참석했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4일 검찰 조사 오전 2시간만 가능하다라며 불발했었죠. 논란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후 일정 20여 분이었다. 오후 2시 27분에 회의장 입장, 51분에 회의장 퇴장. 결국엔 그 중요했던 국제회의에 20분만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민폐 단식에 이어 20분짜리 국제회의 참석이라는 방탄 명분으로 검찰 조사를 회피했다. 이런 논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도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죠. 일본은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마땅합니다. 국제사회가 힘과 뜻을 모을 때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20분) 글쎄요, 2시간을 했다고 해서 과연 이 대표가 소환을 안 나오려고 저거 잡아놓은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사라지겠냐라는 민주당 측의 반론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 20분 회의하자고 검찰 소환을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대표가 한 말이 떳떳하게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한 말씀이 있어서 20분 참석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20분이든 2시간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 그 행사를 개최하는 의미가 일단 중요하고 그 자리에 어쨌든 주최하는 당 대표가 참석을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 검찰의 소환과 관련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의사를 전달했던 걸로 알고요. 네. 20분 동안 뭐 당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과 메시지 전달을 다 마쳤다면 좀 뭐 그 일은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말 고민스러운 것이 이 단식인데요. 고민스러운 부분은 단식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어떤 전국의 중심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아마 견해가 다를 텐데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알게 된 일입니다만 당뇨 증상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음식 관리도 좀 해야 한다는 얘기를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저혈당 쇼크가 오게 되면 단식은 정말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젊은 사람들이 저도 뭐 20대 학생 운동할 때 단식을 해본 적은 있는데 일주일 열흘 뭐 젊은 사람들이 싱싱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 특히나 어떤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단식은 모든 의사들이 다 극구 말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뭐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당 전체적으로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떤 하나의 단일한 어떤 목표를 내걸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결집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단식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활동 그리고 민주당의 이름 혹은 시민사회와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이미 70% 이상의 국민들이 우려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잘 만들어내고 결집시켜내면 될 일인데 굳이 단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전선을 더 결집시키기보다는 마치 이렇게 동떨어진 모습으로 보이거나 매일같이 촛불 집회와 국회에서의 어떤 집회를 문화제를 참석해야 되는 사람들의 피로도도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좀 고민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타이밍이 됐다는 판단입니다. 예. 김진표 국회의장이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협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비판했는데 김진표 의장은 묵묵히 듣다가 협치란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같이 하는 게 협치다 라며 이 대표에게 오히려 쓴소리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간 입법 독주한 사례가 얼마나 많느냐. 국민들은 그거 안 좋게 본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작심 쓴소리인데요. 함께 보시죠. 벌써 2번이나 민주당이 일방 본회의 통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과연 국민들에게나 나라를 위해서나 민주당을 위해서도 옳은 건가. 반복적으로 일방 처리하고 그리고 거부권 행사되고 그러면 여도 야도 대통령도 나라도 전부 피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깊이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자, 김진표 국회의장의 작심 쓴소리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재명 대표는 정부 여당이 암울하다, 미래가 암울하다, 협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며 그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어른이니까 은근히 나의 단식에 좀 힘을 실어주고 내가 이렇게 좀 말을 하면 동의를 해줄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으나 김진표 의장은 아마 작심 발언을 하기로 결심하고 저 자리에 간 것 같아요. 협치가 혼자 하냐? 이 말 아닙니까? 어제 이제 본회의장에서도 굉장히 경청해달라고 강하게 초등학교 반상이냐 이렇게 혼냈죠. 그러니까 용어는 적절하지 않더라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무슨 반상회를 합니까? 초등학교 학급 회의를 갖다가 초등학교 반상이다 이렇게 본인도 막 기강된 목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심을 잡고 말씀 잘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제가 뭐 군합팔에 짓밟힌 그런 선배에 비하면 뭐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누군가 당신도 그게 못지않소 그런 얘기를 해주는 동조를 해주고 싶었는데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걸 이제 바라는 그런 용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어쨌든 또 김진표 의장이 저기 왔을 때는 뭔가 격리해 주러 왔을 거라고 기대했을 텐데 아마 속으로는 이재명 대표 실망감이 컸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스피커를 통해서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국회의장의 뜻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지금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은 언급은 안 했지만 이 대표 같이 단식을 하는 저 방식 박용진 의원이 방금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저 단식이 후쿠시마 오염수 국면을 위한 단식이라면 저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생각도 국회 회기했고 본회의해야 되는데 야당 당대표가 이렇게 단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아 하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매우 잘못된 것이 우선은 단식 일정을 잡고 국제회의를 만든 거 아니냐 그런 의혹까지 제기돼요. 출두를 안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게 국제회의인데 외국인이 있습니까? 아까 그 영상에? 화상의 회의라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화상들이라고 생각 좀 그 과한 표현입니다만은. 자, 이거 과한 표현이에요. 정말 제가 국회의원 되면서 가장 실망했던 때가 연찬회입니다. 민주당이 정말 지금 말하자면 전 세계에서 일본에서 지금 시민 대표들이 하는 과학자들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서 문제 제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정말 모셔와서 매우 중립적이고 또 정말 정부가 하는 과학이라는 단어가 한정돼 있고 잘못됐다는 걸 비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국제회의를 열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점상 너무 늦었다. 제가 비판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저런 국제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미리 제대로 준비해서 초창기에 한두 달 전에 했어야 된다. 지금 와서 저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제발 저런 말하자면 그냥 형식적 사진 하나 찍고 가는 그런 면피성 국제회의 좀 하지 말고 저는 그러니까 진정성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선배 국회의원 출신 김영주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당의 김웅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신데렐라로 비유했습니다. 12시가 되기 전에 사라진다. 대표님은 신데렐라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표님은 7빛깔 무지개, 해가 지면 사라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이 와중에 푸틴, 김정은은 다음 달에 만난답니다. 무기거래 의혹이 국제적으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10일에서 13일, 다음 달이 아니군요. 벌써 9월이 됐군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 경제 포럼을 계기로 러시아에 방문할 예정이에요. 김정은이. 기차 타고 갈 것 같아요. 대량의 포탄을 이미 북한은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고 백악관이 그때 의심되는 사진을 공개했잖아요. 핵잠지 기술과 정찰 위성 기술을 러시아가 김정은에게 제공하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도 사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러시아 로켓 개발 시설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경로 한번 볼까요? 저 겁나네요. 북한은 전용기가 없기 때문에 있어도 굉장히 노후된 예전 러시아의 구형 비행기를 전용기로 쏘고 있기 때문에 열차 타고 가는데 열차 타고 가려면 1100km를 가야 됩니다. 일단은 블라디보스톡까지 전용 열차를 이용해서 가면 1100km. 그나마 블라디보스토크라 다행이지. 여기서 모스크바로 가려면 또 기차 한번 갈아타고 가야 되니까 몇 박 며칠 일정이 불가피한데 그나마 블라디보스톡이라 다행이군요. 2019년 4월에 이미 한 차례 만났죠. 그때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초점이 조선반도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같이 조선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서로 견해를 공유하고 또 앞으로 공동으로 조정 연구해 나가는 데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만납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국제 정세 속에서 스스로의 고립을 자처할 만큼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죠. 김정은이야말로 뭐 말할 것 없이 국제사회에 고립된 아웃사이더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무엇을 할까? 무기거래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러시아를 유학했고 관련된 논문도 썼고 책도 쓴 러시아 통, 북한 통 김용주 의원님. 네. 끼리끼리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유유상종, 금묵자흑 이런 게 있는데 딱이군요. 예, 제가 이제 올해 제8차 동방경제 포럼이 저 시점에 열립니다. 참고로 제가 작년에 저기 갔었어요. 아, 그래요? 동방경제 포럼에 실제로 갔습니다. 뭐 몽골 거쳐서 기차 타고 갔습니까? 비행기 타고 갔었는데 김정은이 딱 하루 정도 걸려서 갈 것 같아요. 110km 정도 갈 것 같은데 1100km? 결과적으로 1100km요. 뭐 가서 아마 33번 부대 그 국경 수비대 군함이 있는데 핵 잠수함 보고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 아무르주에 있는 그 코스모드롬 바스토치느이라고 하는 동방 우주 기지를 가게 될 것 같다. 거기가 이제 러시아는 지금 이제 우주 기지가 3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카자흐스탄에 있는데 카자흐스탄에 있는 거를 아무르주로 더 오려고 하는데 아마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보고 실제로 북한이 갖고 있는 원하는 어떤 ICBM 기술이라든지 또 고체 연료 기술, 그다음에 핵잠수함 기술 뭐 그런 것들 과거 18차 당대회 때 얘기했던 5가지 국방 핵심 전력을 러시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가고 또 러시아는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 때 필요한 실탄이라든지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받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희 60초 쉬고 올 텐데요. 60초 광고가 끝나고 저희가 돌아오면 읽고 김진애 돌직구쇼 유튜브 계정에서 김진애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김진애 돌직구쇼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고 별도의 저희 돌직구쇼 계정에 구독 신청을 하셔야 김진애 더 라방 알림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라방과 함께 해주시죠. 저희들은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하단에 있는 링크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애 더 라방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김진애 돌직구쇼 별도의 유튜브 계정에 들어오셔서 구독 설정하시면 김진애 더 라방 알림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진애 더 라방은 김용주 의원님과 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